여러분 드디어 금융자산이래. 중국팩의 2예요. 그쵸?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700, 한 9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요. 그 중국팩의 원은 단원별로 두세 문제씩 나온 단원도 많았지만 저희는 그냥 여기 한 단원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지금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 OT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중국팩의 2 특징을 좀 보면 일단 중국팩의 1이 잘 돼 있어야 중국팩의 2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따라오신 거 보면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중국팩의 2가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중국팩의 1에서 배웠던 논리를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두 번째로는 시험은 중국팩의 2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팩의 2가 절반이 넘고요. 세무사 시험도 중국회계가 요즘에는 한두 문제는 더 많아요. 중국회계 2를 제끼고 하겠다라는 분들 많은데 계속 내가 제껴진다고요. 중국회계 2를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웃긴 게 문제는 중국회계 2가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와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회계 2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월하게 넘길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회계사 시험 말할 것도 없고 세무사 시험도 한 4년 동안 중국회계 2에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하셔야 돼요. 중국회계 2를 잘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중국회계 1을 84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고요. 당부의 말씀인데요. 일단 뭐 이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일단 중국회계 2는 제가 왁구가 많아서 왁구를 많이 얘기할 건데 왁구고 나발이고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왁구로 그냥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계속 1차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좀 계속 하셔야 되고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지. 저희 일정상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레시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셔야지. 아우 이제 거의 종합반 끝나가니까 대충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중국팩의 1과 다르게 중국팩의 2는 수익이랑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30분 인트로를 안 들어오면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 우리가 오후에 수업하기 때문에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초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초반에 빠지면 안 되고 지금 16회 잡아놓고 있어요. 저희 보강까지 하면 16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4강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학원이 중급팩의 2가 1보다 짧아요. 그래서 64강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보강 없이 이거 이상은 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중급팩의 2의 1단원이요. 펴보시죠. 금융자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금융자산을 중급팩의 2에 다루고 있거든요. 원래 보면 논리상 얘도 자산이기 때문에 중급팩의 1에서 자산부채 자본을 배우잖아요. 중급팩의 1에 들어가 있는 게 논리상 맞다고요. 근데 모든 학원들이 얘를 중급팩의 2로 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를 중급팩의 1에 넣었더니 학원이 없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환불하고 때려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느 학원에서 누가 가리키던. 실제로 중급팩의 2의 첫 시작을 모든 학원이 금융자산으로 하는데 어려워요. 금융자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급팩의 2 전체를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얘만 넣으면 이거보다 어려운 중급팩의 2 내용은 없으니까 이 금융자산 할 때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수익이 어렵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가장 잘 가리키는 강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금융자산만 잘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일단 의의에서 나오는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 또 나와요. 일단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상품은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계약상 권리, 그 다음에 자기지분 상품과 관련해서 금융자산으로 보는 항목 이렇게 묶어서 금융자산이죠. 근데 우리는 자본에서 요걸 가볍게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챕터에서는 요거 2개만 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금융상품의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했었죠?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고 다른 상대방은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를 발행하는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중급팩의 1
8장에서 얘를 배우고, 그쵸? 10장에서 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쪽만 배울 거라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금융상품에 정의하면 여기도 나와 있죠.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장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모든 책에 요 밑에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B 쪽 사이드를 봤다고요. 내가 만약에 사채를 발행했어. 그러면 현금이 오고요. 이쪽에 사채가 오겠죠? 요 사채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부채의 예잖아요. 그럼 금융부채 이쪽이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반대쪽의 계약에 의해서 채권을 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채권을 산 사람은 회계처를 어떻게 해? 현금 나가면서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또 이쪽에서 이번에는 주식을 발행했대. 그럼 주식 발행한 것만큼 현금이 나가면서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올 거 아닙니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근데 반대쪽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요 주식을 샀을 거라고요. 그럼 요 주식을 산 사람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 샀으니까 현금 기재하면서 얘도 뭘로 기재해? 금융자산이라고 기재한다고요.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뭘 배울 거예요? 얘랑 얘를 배웠으니 이제 이쪽 사이드에서 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 배울 거고 이 금융상품의 정의와 맞물려서 보면 일단 우리가 기본 강의 수준에서는 이쪽 사이드에 있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배우지만 2차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계약에 의해서 한쪽이 부채를 발행하면 이쪽에 자산이 뜨고 주식을 발행하면 이쪽에 자산이 뜨기 때문에 2차 때는 요거 하나 발행했을 때 양쪽 사이드 입장을 다 물어볼 거라고요. 2차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문구가 의미가 있는 거지 1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구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를 배울 건데 내가 상대방이 발행한 사채, 다른 말로 채권을 샀대. 상대방이 발행한 채권을 내가 취득했다고요. 걔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이제 채무 상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채무 상품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산 거라고요. 상대방에서 사채 발행한 걸 내가 갖고 있으면 걔를 채무 상품이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내가 뭐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샀잖아요. 주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분 상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분 상품은 뭐야?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사면 금융자산 내에 지분 상품으로 존재한다고요. 결국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예요? 채권과 주식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배울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라고? 채권을 발행했을 때 주식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를 봤으니까 이제 계약의 상대방으로 가서 채권과 주식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볼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 10페이지에 있는 금융자산의 의의는 뭐 블라블라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뭐 어려운 얘기들 계약상 위문이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중급회계 1에서 우린 지금부터 그냥 이 10페이지에서는 채권과 주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구나 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다만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 금융상품이라는 기준서가 나왔거든요. 제 11095 이게 2년 전에 새로 개정이 됐다고요. 그럼 이 기준서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요 단원을 잘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좀 볼게요. 보험회사 재무담당자 김경영 씨는 고민이 엄청 많다고요. 여러분 보험회사 저도 교보생명 감사하고 세무조정도 했었지만 동양생명도 했었고요. 보험회사가 돈이 진짜 많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이 많은 돈을 어디 투자해? 일단 건물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름 있는 건물들은 다 보험회사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간지나는 빌딩들 대부분 보험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뭘 많이 갖고 있어? 채권이나 주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채권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이 보험회사의 재무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보세요. 이거 지금 교보생명의 재무제표인데 보시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고. 얘네 평가 이익만 1년에 1조씩 나온다고요. 워낙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김경영 씨의 고민이 뭘까?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도 배웠지만 금융자산 만약에 채권이라면 회계 원리 때 배운 얘기 하는 거 나쁘지 않죠. 금융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목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채권 같은 경우에 아유 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고 그냥 상각만 할 거야.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애가 있죠? 우리 배웠잖아요. 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는 할 거야. 근데 아유 내가 이거 공정가치 평가한 걸 당기손익에 실현손익으로 반영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할 거야. 이런 애도 있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어? 나 공정가치 평가를 할 건데 요거 평가손익을 바로 실현손익인 당기손익에 반영할 거라고 요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보험회사 만약에 보험회사라고 치면 보험회사 재무담당자는 유가증권을 만약에 한 1조짜리 샀다고 생각해봐. 1조를 내가 어디에 분류하느냐에 따라 당기손익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1조짜리 보험 내가 산 건 아니죠. 회사가 1조짜리 주식 샀거나 채권 샀어. 그럼 내가 요렇게 분류하고 요렇게 분류하고 요렇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살 떨리지 않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기준서는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감사 나오거나 뭐 세무조사 나오거나 이거 왜 이렇게 분류하셨어요? 그러면 딱히 할 말이 없어. 기준서에도 명확한 언급이 분류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문제가 됐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서가 새로 제정되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분류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분류 기준이. 그래서 이제는 기준서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은 어떻게 분류해서 평가손익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분류 기준을 만족하면 어떻게 분류해서 평가손익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게 기준이 명확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 담당자가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금융자산 이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금융자산을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요걸 어떻게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할 건지 분류 기준을 명확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여기까지 했고 두 번째로 우리 손상이라는 걸 유형자산에서 배웠잖아요. 손상이 뭡니까? 손상이 뭐예요? 손상이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의 감소가 손상이잖아요.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게 손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 할 때도 손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채권이나 주식도 손상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들고 요 회사가 망하고 채권 발행한 회사가 망하면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채권, 금융자산에서도 손상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옛날 기준서는 요 손상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준서의 두 번째 특징은 손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기준의 일관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봐요. 제가 옛날에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줬다고요. 얼마 안 됐어요. 40만 원? 저 이제 신입회계사 때 제가 먼저 취직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아직 백수였고. 근데 그 친구가 술 마시자고 부르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 막 건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 윤도는 내가 카드값이 그때 당시 이게 취준생이니까 돈이 없을 때니까 20만 원도 큰 돈이죠. 카드값이 20만 원이 빵꾸가 나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 큰일 났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20만 원씩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술 마셔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제가 바로 뽑아왔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그런 20만 원을 빌려줬는데 다 해결을 해줬잖아. 그런데도 술 먹는데 아우 그러더라고요. 야! 돈 다 줬잖아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나가서 40만 원 뽑아줬어. 야 지금 얘기해. 정확히 얼마야? 그랬더니 40만 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 빌려주고 흥겹게 술을 마셨죠. 분명히 그 친구가 그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다고. 근데 2주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안 돼. 문자에도 다 씹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톡 보니까 너무 힘들다 막 약간 이렇게 막 올라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혹시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실제로 다음 주에 돈 갚기로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돼. 그리고 자꾸 문제 카톡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와. 카톡 대화면 미안하다야. 아니 뭐가 미안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쵸? 아니나 다를까 돈 갚기로 약속한 날이 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있다 연락했더니 돈을 못 갚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술 먹고 전화했어요. 야,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받은 셈 칠 테니까 야, 와서 술이나 먹자 그러고 이제 그냥 안 갚기로 하고 술 먹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 나중에 결혼할 때 부주 40만 원 알고 10만 원만 했다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 기준은요. 실제로 이 친구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래도 야, 나 돈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야만 손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니까. 얘가 못 갚을 거라는 걸. 근데 그 전까지는 회계 기준에 내가 아무리 얘가 못 갚을 것 같아도 상대방이 못 갚는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손상을 인식할 수가 없었다고요. 금융자산에 대해서.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기준서가 개정이 돼서요. 내가 의심이 되면 얘가 잘 갚고 있어도 미리 조금씩 저 새끼 저거 못 갚을 것 같은데 하면서 비용 처리를 했다고. 이건 걸 뭐라 그러냐면 기대 신용 손실 모형이라고 했지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인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손상을 너무 늦게 인식했는데 이번 기준서가 제정되면서 손상에 대해서 기대 손실 모형을 적용해요. 이게 뭐냐면 돈 못 갚는다는 얘기를 안 해도 미리 손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 기준서 이 금융자산 11장의 가장 큰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로는 분류예요. 분류. 내가 채권이나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떻게 분류할 건지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두 번째 어떤 포인트가 있어? 두 번째 손상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 요 2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요 2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좀 인트로를 했고요.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서 우리 10장부터 10페이지부터 나오는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을 볼게요. 지금까지 인트로를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지우고 좀 볼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회사 담당자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채권이나 주식을 산다고 할 때 금융자산 한번 분류해 볼 거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금융자산을 분류해 볼 건데 분류 기준이 원래 기준서는 2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3단계로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금융자산을 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는 구분해야 돼? 제일 먼저 내가 회사 담당자인데 영업팀에서 저 본사에서 올라갔어. 저희 금융자산 샀거든요. 회계 처리 좀 부탁해요. 끊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뭘 확인해 봐야 돼? 아, 이게 주식 샀는지 채권 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분류로 우리가 성격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로 뭐 요게 채무 상품 채권인지 지분 상품 주식인지는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요게 채권인지 주식인지 분류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왜 채권이랑 주식을 분류해야 될까? 채권이랑 주식 다 같이 그냥 한 대로 뭉뚱그려서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도 되는데 채권이랑 주식을 일단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권이랑 주식을 왜 분류해? 왜? 이거 맞추는 분은 커피 4잔 사드릴게요. 3잔 받고 한 4잔 더 7잔. 그쵸? 레시피 캔커피 7개 딱 해도 되겠네.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 누가 얘기했어요? 좋아요. 7잔. 좋아. 좋아. 이따 내려오시면 제가 믹스 폭주로 자, 돌아와서 얘는 여러분 원금과 이자 등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고요. 일정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고요. 좀 이따 이거 문구 바꿀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하지만 주식은 어때? 배당을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저는 누적적 우선주의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보통주라면 배당을 줄지 안 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이걸 언제 팔지 안 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분 상품은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이따 지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채권은 현금 흐름이 존재해. 정해진 현금 흐름이. 하지만 지분 상품 주식은 어때요? 현금 흐름이 내가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이 없다고요. 그쵸?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존재할 거 아니야. 하지만 얘는 원금과 이자는 없고 배당이 있지만 배당도 매년 정해진 금액이 아니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또 이 현금을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실현할 거기 때문에 언제 팔지 얼마 팔지도 모른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차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밑에 거기 11페이지 보시면 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금융자산은 성격에 따라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분류한다. 보시면 지분상품 보면 다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상품인 주식은 밑에 보시면 지분상품의 보유기간 중에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과 투자지분상품 매각 시 시세 차익을 통하여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 이익을 회수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일단 써놓을게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음. 계약상 현금 흐름이 뭐냐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고요. 바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표시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보유기간 중에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시세차익 혹은 투자 원금 등을 투자 원금이나 이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 같은 경우에 뭐가 존재해? 계약상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고요.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권과 주식을 나누고 요 두 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처리도 서로 달리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회사가 금융자산을 샀다고 하면 채권인지 주식인지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부터 뭐 이 금융자산 기준서,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그 다음부터는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약상 현금 흐름에 따른 분류를 해야 돼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아서 사실 실무에서는 SPPI 요건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약자가 뭔지 얘기 안 할 거예요. SPPI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없는지를 나누는데, 자 보세요. 채무상품은 일단 일정한 현금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현금 흐름이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나눠요. 특정일에 받아야 될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 이외에 현금을 받는 경우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SPPI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기준서도 그렇고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요. 금융자산을 분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두 번째 스텝이지만 첫 번째 스텝으로 계약상 현금 흐름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 즉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요걸로 분류 기준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특정일에 원리금만으로 현금 흐름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대. 다른 말로 SPPI 요건이라고 하는데, 요게 도대체 뭔 소리인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봐봐. 재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샀어요. 국채.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사면 발행일과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날도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액면 금액도 정해져 있어. 얘는 계약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지. 매년 말에 이자를 얼마 받고 만기에 원금을 얼마 받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일에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 혹은 SPPI 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는데,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변동성이 있는 애들 한번 보시죠. 자, 내가 채권을 샀어. 근데 이게 주가지수 연계형이야. 주가지수 연계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해. 그럼 요때는 이자율을 10% 주기로 했다고요. 근데 주가지수가 2000으로 오르면 액면 이자를 20% 주기로 했대. 그럼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이자도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
주가지수나 바뀔 때마다 이자도 바뀌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지. 어렵지 않지. 그럼 걔네들은 얘를 만족 못하는 걸로 본다고요. 이해하시겠어? 두 번째로 보세요. 뭐가 있냐면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자,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이 1000억 있대. 근데 선순위 채권이 500 있고 나는 후순위 채권이래. 뭐 후순위 채권으로 300 있다고 합시다. 후순위 채권이 뭐냐면 일단 돈을 갚을 때 선순위 채권을 다 갚고 그 다음에 나서 두 번째로 갚는 게 후순위 채권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선순위 채권 다 주고 나서 돈이 모자르면 후순위 채권자는 돈을 안 준다고요. 그럼 후순위 채권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사. 왜냐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거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 후순위 채권을 산다고요. 그럼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요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이거 주고도 내 돈을 줄 거기 때문에 나는 300을 다 받을 거야. 하지만 장사가 안 돼서 요거 자산이 400으로 쪼그라들어. 그럼 나는 못 받는다고요. 혹은 700으로 쪼그라들어. 그럼 나는 300을 받아야 되는데 200밖에 못 받겠죠. 이게 후순위 채권이라고. 그럼 후순위 채권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성이 있지. 그럼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로 가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간다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요즘에 금융사들이 이 채권이나 주식을 운용할 때 단순히 국채 하나 띡 사고 이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이게 다 연계돼 있고 뭐 하이브들이도 연결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순한 현금 흐름을 갖는 구조가 없어. 변동성이 되게 심하다고요. 여러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용불량자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렇게 저신용자들한테 주택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요. 서브프라임이 뭐냐면 이 채권 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야. 근데 아주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정상적인 1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금융권, 3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한테도 주택담보 대출을 해줬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채권을 그냥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을 해준 다음에 저신용자한테 받을 돈을 이렇게 쪼갰다고. 그래서 요만큼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요만큼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요 채권이랑 또 연결해서 채권을 또 따로 만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도저히 추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요즘은 이렇게 구조화된 채권들이 많다 보니까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많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많은 채권 같은 경우엔 이게 만족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 우리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는 애들을 뭐라고 그래? 얘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애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 이외로 구성되어 있대. 얘는 변동성이 있는 애들이란 뜻이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돌아와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그치, 변동성이 없어야 돼. 잘했어요. 변동성이 없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수정합시다. 채무상품은 어때? 채무상품은 일반적으로 확정된 현금 흐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고요. 물론 안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하지만 얘는 어때? 지분상품은? 지분상품은 어떨 것 같아요?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구성될 수가 없지. 지분상품에 확정된 현금 흐름이 어딨어. 늘 변동하고 배당 얼마 받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분상품은 당연히 계약상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 특성이 만족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지분 상품은 어때? 지분 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지 않겠지.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괜찮겠어? 그럼 나온 김에 우리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조금만 한번 응용해 봅시다. 응용.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지. 일단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주식인지 채권인지 보고 두 번째로 뭘 봐야 돼?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게 뭐야? 확정된 시기에 확정된 금액을 받아야기로 이미 계약을 해놨어야 된다고. 따라오시죠. 그럼 봐봐. 손상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손상이라는 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손상이라는 게 미래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라니까요.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이 감소하면 그게 손상이에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엔 미래에 약속한 받을 돈이 줄어들면 그게 손상이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지. 그럼 지분 상품은 손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분 상품은 정해진 약속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약속된 현금 흐름의 감소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뭘 추론할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에 해당하는 애들은 좀 더럽지만 당연히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 예전에 지분 상품 주식도 손상 차손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주식은 이제 손상 차손 인식할 수 없어요. 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다른 말로 확정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현금 흐름의 감소도 인식할 수 없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 보시면 실페이지에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하고, 박스 보시면 원금과 이자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읽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셀프 스터디로 넘어가서 셀프 스터디 1번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은 SPPI 요건을 의미한다. SPPI 요건이 뭔데?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이루어진 현금 흐름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얘 보시면 구주화 채권이랑 후순위 채권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셀프 스터디 3번 문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다.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뭡니까?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돼. 기준서 기준으로는 두 번째 단계고 제 기준으로는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여러분이 금융자산을 샀어요. 아니 혹은 여러분 거래처가 금융자산을 샀어. 그럼 여러분한테 전화하겠죠. 회계사님, 세무사님, 저 금융자산 샀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물어봐? 채권 샀어요? 주식 샀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는지 확정되어 있지 않은지 물어보겠죠. 채권도 현금 흐름이 확정 안 돼 있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 그쵸? 주가지수 연계 나와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물어보겠어요? 채권인지 주식인지 물어보고,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세 번째로 뭐 물어보겠어요? 이게 사실 제일 근본적이지. 왜 뭐 물어보겠어요? 빨리요. 배고파요 지금 다이어트해서. 네, 뭐 물어보겠어요? 세 번째 뭐 물어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샀나 물어보겠죠. 왜 샀어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세 번째 기준은 왜 샀어? 그 고급스럽게 사업 모형에 따른 분류라고 해요. 그렇죠? 다른 말로 보유 목적이요. 그래서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 교재 보시면 사업 모형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요. 그렇죠? 왜 샀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샀나? 당연한 소리죠. 상식적으로 채권이에요, 주식이에요? 현금 흐름 어때요? 왜 샀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일단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애들은 보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있을까? 저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목적으로 샀어요. 아유, 나는 만기까지 원금이랑 이자 받을 목적으로 샀어요. 저희 사장님이 원금이랑 이자 정해진 때 정해진 돈 받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죠?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샀어요. 괜찮죠?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샀어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아, 저희요.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도 있는데 기회 되면 때 되면 팔려고요. 그래서 계약상 수치 목적,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 원금과 이자 플러스 매도 목적으로 살 수도 있다고요. 어렵지 않지? 그쵸? 그럼 봐봐. 자,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퀘스찬. 자, 요거 1번. 이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은 첫 번째 질문. 그럼 매도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저희 회사는 샀습니다 라고 한다면 중간에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예전은 안 됐어요. 예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일 때는 조 기준으로 분류하면 팔 수가 없었다고. 그 중간에 저 기준으로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팔면은 테인팅 룰이라고 해서 앞으로 3년, 뒤로 3년 동안은 이런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가질 수 없게 했는데 우리 기준에서는요 매도 가능해요. 원리 계약상 원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원리금 수치를 목적으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 이렇게 분류 안 하고 얘로 분류했어도 팔 수 있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 그럼 처음 취득 시부터 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처음부터 팔 목적이야. 그런데도 저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처음부터 팔 목적인데도 이걸로 분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도구 소리예요. 그럼 이걸로 가야지. 아니 이거랑 구분하는 이유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건 뒤에서 배우고 요런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나는 팔 목적인데도 요걸로 분류해. 될까 안 될까? 돼요. 된다고. 처음부터 나는 판매를 나중에 팔 목적이더라도 사업 목적, 보유 목적으로 계약상 현금을 수치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팔 목적이라도 요걸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럼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쓰레기 하나 이런 생각 들겠지만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긴? 아니 선생님 그럼 얘는 뭡니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쟤는 뭐예요? 우리 기준서 아주 좋은 얘기예요. 우리 기준서는 두 번째. 그래 네가 당연히 이런 생각 할 거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니 화기정승도 아니고 고민이 되겠지. 그럼 저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매도는 무슨 의미일까? 이게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얘에 대해서 얘는 팔 수 있다는 거고 얘는 반드시 팔아야 되고요. 요게 매도의 빈도나 규모가 더 커야 돼. 얘도 팔 수 있고 얘도 팔 수 있는데 요걸로 분류하는 애는 매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빈도나 규모가 반드시 더 커야 된대. 그럼 빈도나 규모가 커야 된다고? 그럼 빈도나 규모가 얼마나 더 커야 되는데? 빈도나 규모가 얼마나 더 커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빈도나 규모가 더 커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쓰레기 같은 기준이더라고요. 하지만 더 커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더 커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선생님 요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엉성해? 지금 기준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마음이야. 그 얘기잖아요. 네 마음이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이렇게 엉성하게 잡았을까? 뭐 다른 분은 엉성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엉성해요. IFRS 원칙 중심이니 아니 원칙 중심이니까 내 마음이다. 엉성해 내가 볼 때는. 그럼 왜 엉성할까? 이유가 뭘까요? 두 개 엉성하다고. 이거 두 개 구분이 애매해. 엉성해. 이유가 뭘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분류하던 이렇게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기준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요 기준을 충족해서 이렇게 분류하던 요 기준을 충족해서 이렇게 분류하던 동일한 채권이라면 이렇게 분류하던 이렇게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동일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왜 동일한지 이유는 다음 주에 가르칠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일단 동일하기 때문이야. 이유까지 좀 써놓을까? 심심하니까. 둘 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기대 손실 모형을 쓰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기대 신용 손실 모형을 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교재 읽어봅시다. 교재 읽어보시면 12페이지에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모형. 첫 번째 거죠. 이러한 형태의 사업 모형에서는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의도를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를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밑에 보시면 모든 금융상품을 그러나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매도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뭐? 따라서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읽히시죠? 그럼 2번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와 매도를 둘 다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기가 중요한데 주요 경영진은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사업 모형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꼭 일어나야 된다고. 꼭 필수적 나와있죠?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사업 모형에서는 이러한 사업 모형에서는 대체로 더 빈번하고 더 많은 금액으로 매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자산의 매도가 부수적이 아니라 필수적이어야 된다. 나와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참고에 빈번하지 않거나 유의적인 매도 보시면 사업 모형 판단 시 매매 빈도나 매매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나와있죠. 그리고 두 번째, 형식은 매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취 목적이 사업 모형인 걸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간에 팔았는데도 내일이 만기야. 오늘 팔았대. 그럼 실제로 내일 만기고 오늘 팔았으면 내일 받을 원금만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는 만기 다 돼서 판 거는 만기에 원금 수취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마지막으로 무슨 모형이 있을까? 얘네들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잖아.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잖아. 그쵸?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 현금 흐름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잖아. 얘는 뭘로 봐요? 그냥 기타의 목적으로 봐요. 기타의 목적은 그냥 여러분 지금 아직 1차 수준에서는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탄타칠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탄타칠 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어떻게 돼? 그럼 지분 상품은? 지분 상품도 일반적으로는 기타의 목적이 원칙이라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조금만 더 정리하고 교재 볼 건데 그럼 여러분 사업 모형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사업 모형을 정할 때 모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 모형을 정해야 될까? 회사 하나에 대해서 사업 모형 하나? 우리 아까 봤지만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도 분류가 여러 개 있다고요. 금융자산 여러 개 갖고 있지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그럼 금융자산 내가 갖고 있는 건 바이 건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다 따로 사업 모형을 정해야 될까? 귀찮잖아. 그래서 일정한 집합을 기준으로 일정 금융자산을 모아서 집합별로 분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 첫 번째 페이지 12페이지 가장 상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업 모형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단 나와 있고 13페이지 셀프 스터디 보시면 사업 모형에 대한 판단은 주장이 아닌 실질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단 여기 가볍게 보시고 여기가 중요한데 사업 모형은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금융상품별로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 모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분류가 보고기업, 기업 전체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가 무슨 소리예요? 금융자산 하나하나별로 사업 모형을 결정할 필요도 없고 회사 전체로 사업 모형을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데 이번에 나와 있죠. 사업 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 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 방식대로 구분하라는 건데 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어떻게 나올까? 오답 유형으로 회사 전체로 분류한다. 오답이고
금융자산 건별로 분류한다. 요것도 오답이라고요. 뭐라고요?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만 구분하면 돼요. 따라오시겠지? 지금 제가 줄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말문제로 나온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채무상품이면서 특정일의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으로 만족하고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애는 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얘네들은 원금과 이자 받는 게 목적인데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는 공정가치 평가 안 할 거라고. 그럼 얘는 뭐만 할까요? 상각만 하면 된다고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괜찮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하는 게 평가야 원가의 배분이야? 원가의 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상각을 영어로 뭐라 그래? 아몰타이즈. 상각 후 원가를 영어로 뭐라 그래? 아몰타이즈 코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분류한 애들을 아몰타이즈 코스트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괜찮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얘는 계약상 원금과 이자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 안 하고 상각만 할 거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일단 가격이 맞으면 내가 팔 목적도 있으니까 평가는 하겠지. 그쵸? 그리고 일단 원금과 이자도 받을 거라고. 얘는 당장 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 받다가 가격 맞으면 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상각도 해요. 다만 얘는 지금 당장 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손익을 OCI에 반영한다고. 그럼 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도 하고 평가손익을 OCI에 반영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FV OCI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채무상품이면서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고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애는 공정가치 평가는 하되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상각도 하기 때문에 재책이 그냥 이기 때문에 상각도 하기 때문에 FVOCI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얘는 이미 기말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도 없어. 목적도 그냥 단타칠 목적이 일반적으로 단타칠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당연히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 하겠어 안 하겠어? 단타칠 목적이니까 평가하죠. 단타칠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손익 어디 반영하는 게 좋겠어?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게 좋겠지. 상각할까 안 할까? 계약상 현금으로 수치 만족을 안 하는데 뭔 놈의 상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해?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PL, Profit and Loss거든요. 우리 IS, 손익계산서를 영어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S라고도 하고요. Profit and Loss라고도 해요. PL. PL이 뭐냐면 당기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Profit and Loss, 당기손익. 그래서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지분상품은 어떻게 돼? 지분상품은 얘는 어차피 계약상 현금흐름이 없고 일반적으로 단타칠 목적이니까 평가를 하지만 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주식이니까 상각 같은 거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요렇게 이게 금융자산 분류 기준 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너무 재밌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금융자산 자체가 우리가 중급회계 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이 더 간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볼게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